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100명대 중반으로 늘어난 것과 관련해 방역당국은 산발적 집단 감염에 따른 일시적 증가로 평가했습니다. 이어 확진 규모는 지난주부터 감소 추세로 판단하고 있다며 일시적 증가가 계속될지는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전 국민 독감 백신 접종과 관련해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상식적으로는 동의하지만 의료적 관점에서는 과유불급이라며 오히려 비효율을 낳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현재 확보한 백신 물량이나 접종 비율로 보면 충분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옐리멍 홍콩대 박사가 유전자 조작 흔적 등을 근거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중국 우한 연구소에서 만들어졌다는 논문을 공개했습니다. 그러나 과학계에서는 조작됐다는 이 유전자가 자연 상태에서도 흔히 발견된다며 전반적으로 논문의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반응입니다. 미국 동남부 지역에 허리케인이 상륙하면서 도심 지역이 물에 잠기고 정전 사태가 속출하는 등 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반면 서부 지역에서는 대형 산불이 계속돼 현재까지 직접 피해 규모만 23조 원에 달할 정도로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플라스틱은 가볍고 저렴해서 우리 생활 곳곳에서 쓰이지만 환경에는 치명적인 악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미세 플라스틱이 인체에 쌓이면서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과학의 달인에서는 미세 플라스틱의 인체 위험성을 연구하는 한국생명과학연구원 정진영 연구원과 함께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100명대 중반으로 는 것과 관련해 정부가 일시적인 증가로 평가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환자 규모는 지난주부터 전체적으로 감소 추세로 판단하지만 일시적 증가는 있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산발적 집단 감염 규모에 따라 확진자 수가 일시적으로 늘 수 있는 만큼 더 늘어날지는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이런 일시적 증가도 사회적 거리 두기 완화 영향은 아니라고 일축했습니다. 지난 14일 수도권 거리 두기를 2단계로 완화했는데 이 같은 조치의 영향은 2주 정도 지나야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에 거리 두기 완화 여파는 다음 주 확진 규모에 반영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국민의힘이 전 국민 무료 독감 예방접종을 거듭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자신의 견해를 밝혔습니다. 상식적으로는 전 국민 접종이 안전하겠지만 의료적인 관점에서는 과유불급이라고 말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상식적으로는 전 국민에게 다 백신을 맞히는 게 안전하지 않겠느냐. 그건 누구나 쉽게 동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식적으로는. 그러나 의료적으로 볼 때는 그것이 과도하면 소위 과도불급이죠. 너무 과도하면은 오히려 비효율을 낳을 수 있고 또 불가능할 수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은 의료적인 관점에서 현재 저희들이 확보한 물량이라든지 또 우선 접종 대상자 순으로 접종을 하는 것 자체가 올바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석 연휴 동안 제주도에 20만 명가량이 방문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귀성객뿐만 아니라 연휴 동안 여행을 가려는 사람들이 해외를 못 가는 대신 제주를 선택하기 때문인데요. 코로나19 상황에서 짧은 기간에 많은 사람이 찾을 것으로 보여 방역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보도에 고재형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상황 속에 맞는 올 추석에도 수십만 명이 제주를 찾습니다. 5일 동안 이어지는 연휴 기간 귀성객과 관광객 등 19만 8천 명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6%가량 줄었지만 일평균 입도객 수는 4만 명으로 지난 여름 성수기 때와 맞먹습니다. 항공편과 배편 등 교통편도 귀성객 등을 실어 나르기 위해 평소보다 늘었습니다. 추석 연휴 동안 국내선 항공편이 전년보다 감소했지만 특별기 72편이 투입되면서 총 1,076편, 선박편은 전년보다 6편이 증가되어 총 57편이 운항될 예정입니다. 코로나19가 잠잠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수십만 명이 제주를 찾을 것으로 전망돼 방역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제주도는 지난 월요일 추석 연휴 대비 방역 강화 관련 대책회의를 열었습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코로나19 방역과 도민 생존이 최우선이라며
철저한 방역을 강조했습니다. 코로나의 또 전반적인 위기에 대해서 제주도가 좀 더 자신감 있게 안정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우리가 책임감을 갖고 확실히 가동을 해야 되겠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처음 맞는 추석인 만큼 이동객이 많아 우려하는 감염 상황을 막기 위해서라도 귀성객과 관광객의 방역 지침 준수 노력이 더욱 중요합니다. YTN 고지영입니다. 감염성 병원균을 현장에서 눈으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검출할 수 있는 기술을 국내 연구진이 개발했습니다. 의료시설 접근이 어려운 환경이나 값비싼 분자 진단 장비를 대체할 수 있는 데다 향후 코로나19 바이러스 검진에도 적용할 수 있는 기술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정우 기자입니다. 폐렴과 독감 등을 일으키는 슈퍼박테리아 포도상구균입니다. 시료를 떨어뜨리자 둥근 형태의 모양이 생기는 커피링 효과가 나타납니다. 국내 연구진이 커피링 효과의 아이디어를 얻어 상온에서 눈으로 병원균 유전자를 선택적으로 감별하고 고감도로 검출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시약을 저쪽 표면에다 떨어뜨리게 되면은 그 중심을 바탕으로 입자들이 뭉쳐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는 이제 커피링 효과가 억제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저희 검체 내부에 균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용액이 기판에서 증발할 때 표면 장력과 모세관 운동에 따라 미세 입자들이 용액방울 주변으로 이동해 특징적인 링 패턴을 형성하는 커피링 원리를 응용한 겁니다. 연구팀은 표적 유전자 물질을 만들어 병원균을 감별할 수 있도록 했고 증폭 기술을 융합해 커피링 효과를 극대화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스마트폰 등 모바일 장치로 판독할 수 있고 분석 장비 없이 30분 이내에 항생제 내성 유전자 등 복잡한 시료에서도 검출이 가능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이제 유전자에 대한 그 DNA를 부위를 잘 선정을 해서 저희가 이제 시약을 제작을 하면 적용 가능합니다. 현장과 의료시설 접근이 어려운 곳에 활용성이 높은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바이오센서 앤 바이오일렉트로닉스 온라인판에 실렸습니다. YTN 이정우입니다. 다음 달 중으로 금융회사 임직원이 상시 재택근무를 할 수 있도록 망분리 규제가 개선됩니다. 금융감독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재택근무가 확대되고 일상화되고 있다며 금융사가 필요할 때 신속하게 재택근무 체제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전자금융 감독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의 핵심은 금융사 임직원의 상시 원격 접속을 허용하는 내용으로 금융사는 사내 업무망에 직접 연결하는 방식이나 가상 데스크톱 등을 거쳐 간접적으로 연결하는 방식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 재택근무 때는 사내 근무 환경에 준하는 보안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택배기사 4천여 명이 과중한 업무 부담을 호소하며 추석 연휴를 앞둔 오는 21일부터 택배 분류 작업을 거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택배 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 4천여 명 택배기사들이 21일부터 택배 분류 작업 거부에 돌입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책위는 분류 작업은 택배 노동자들이 장시간 일해야 하는 핵심 이유라며 하루 근무 시간 중 절반 가까이 분류 작업에 할애하면서도 단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앞서 대책위는 지난 14일부터 이틀간 분류 작업 전면 거부를 위한 총투표를 진행했고 4,300여 명 가운데 4천여 명이 전면 거부에 찬성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 소상공인들이 신천지 교회를 상대로 87억 원 규모로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습니다. 신천지 대구교회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물질적, 정신적 피해가 심각해진 만큼 책임을 지라고 요구한 겁니다. 보도에 이윤재 기자입니다. 대구에 있는 한 식당. 주인은 열심히 바닥을 닦으며 손님 맞을 준비를 하지만 목소리엔 힘이 없습니다. 코로나19가 대구를 휩쓸기 시작한 2월 중순부터 매출이 급락한 탓입니다. 코로나19 확산 전과 비교하면 매출은 5분의 1 수준. 폐업조차 쉽지 않아 그저 한숨만 나옵니다. 지금 가게 문을 열어도 손해, 닫아도 손해인데 지금 요즘 폐업하는 곳이 원체 많다 보니까 폐업도 지금 쉽지 않은 상태고요. 그렇다고 계속 그 가게를 운영하려고 하니까 또 몇백만 원씩 그 적자를 보고 있으니까. 대구 경북 지역에서 김씨 같은 소상공인 461명이 신천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신천지 대구교회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크게 확산하면서 지역 소상공인들은 반강제적으로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고 생존 위기에 내몰렸다는 겁니다.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따져 모두 87억여 원을 배상하라고 청구했습니다. 또 방역 방해 같은 몰지각한 행동에 대한 책임을 묻고 싶었다고 강조합니다. 너무 많은 손해를 입었고 또 그 피해를 복구하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앞서서 이렇게 무책임한 행동들이 얼마나 많은 사회적 파장들을 일으키고 얼마나 많은 가정들을 죽이고 있는지를 좀 알리고 싶은 마음이 더 컸고요.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은 방역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이미 구속된 상황. 법원이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얼마나 인정할지 또 신천지의 책임을 얼마나 따져 물을지 향후 재판 과정에 관심이 쏠립니다. YTN 이윤재입니다. 올해 들어 국내외 주식시장에 몰린 개인 투자자 자금이 100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개인 투자자는 올해 들어 유가 증권시장에서 43조 5,564억 원, 코스닥 시장에서 12조 3,764억 원을 각각 순매수했습니다. 양대 증권시장을 합쳐 55조 9,327억 원어치의 주식을 사들였습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주식 매수를 위한 대기성 자금인 투자자 예탁금도 지난 15일 기준 56조 6,921억 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29조 2,988억 원 늘었습니다. 예술의 전당이 코로나19로 위기를 맞은 민간 공연계를 돕기 위해 개관 이래 최초로 공연장 기본 대관료를 100%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예술의 전당은 10월 5일부터 연말까지 석 달 동안 민간단체 공연의 대관료를 면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12월 31일까지 오페라 하우스 오페라 극장과 CJ 토월 극장, 자유소극장, 그리고 음악당 3곳 등 모두 6개 공연장의 대관자에 한해 띄어앉기 공연, 무관객 공연을 진행하는 경우 대관료 전액이 면제됩니다. 다양한 분야의 과학 이슈를 과학 기자의 시각으로 집중 분석하는 사이언스 취재파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혜리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소식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코로나19가 중국의 한 연구소에서 만들어진 것이라고 주장해온 이 홍콩대 옌리멍 박사에 대한 논란이 여전히 뜨겁습니다. 예. 박사가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논문을 공개하면서 진실 공방이 더욱 거세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논문에 제시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정말 사실인지 아닌지를 꼼꼼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지난 시간에도 최소라 기자와 함께 이 내용을 한번 다뤘었는데 옌리멍 박사가 그 3가지 근거를 들었더라고요. 예. 자, 오늘은 그 근거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는 거죠. 네, 맞습니다. 우선 이 옌리멍 박사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유전자를 재조합한 흔적이 있다면서 이 점이 인위성을 입증하는 가장 결정적인 증거라고 밝혔습니다. 논문에도 역시 이 내용이 근거로 명시돼 있는데요. 유전자 재조합이라고 하면 흔히 원하는 부위의 유전자를 자르고 붙일 수 있는 유전자 가위를 떠올리시기 쉽습니다. 네. 유전자 재조합 과정에서 사용하는 유전자 가위 기술은 일단은 흔적을 남기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 다수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네. 관련 내용 직접 들어보시죠. 유전자 가위가 DNA를 잘라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 잘린 부분에서 그 변이가 일어나요. 그 변이가 랜덤하게 일어나거든요. 네. 근데 이러한 현상은 그 우리가 유전자 가위를 쓰지 않고 그냥 세포 내에서도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랑 같은 현상이에요. 세포 내에서도 그냥 자연적으로 DNA가 잘랐다 붙여졌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다가 어떤 변이가 들어가기도 해요, 가끔은. 그렇기 때문에 유전자 가위가 와서 DNA를 자른 건지 아니면은 그 다른 요소에 의해서 잘린 건지를 구별하는 방법은 사실 없거든요. 네, 여기서 이제 옌리멍 박사가 말하는 유전자 재조합 방식이 유전자 가위를 통한 것인지는 해석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네. 다만 이 유전자 가위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재조합을 시도했다고 하면 굳이 흔적이 남지 않을 수 있는 유전자 가위 기술 대신 다른 방법을 택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좀 해석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일단 유전자 가위 사용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좀 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박사가 주장하는 두 번째 근거는 어떻게 되나요? 네, 옌리멍 박사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박쥐에서 분리한 것과 달리 2003년 사스 바이러스의 특정 부위를 갖고 있다라고 주장했는데요. 네.
박사의 설명은 이 점 역시 자연에서 발생하는 동물 바이러스에서 발견되지 않는 특성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도 일부에서는 자연적으로 발생한 변종에 의한 것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요. 또 한 가지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인간 세포에 침투하는 것을 돕는 부위인 이 퓨린 절단 부위에 대한 내용입니다. 옐리먼 박사는 이 퓨린 절단 부위가 코로나19 바이러스에서만 발견된다면서 이 점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인위적 제작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또 다른 단서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확인을 해보니 퓨린 절단 부위는 메르스 바이러스에서도 발견된 적이 있어서 옌 박사의 주장은 신빙성이 좀 떨어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옐리먼 박사가 추가 논문 공개를 하겠다고 또 예고한 바 있어서 앞으로 논란은 조금 더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이번엔 논문까지 나와서 그 논란이 또 유난히 뜨거운 것 같은데 사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그 조작에 대한 주장은 발병 초기부터 제기되어 왔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앞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조작과 관련해서 자연 발생으로 인한 변종으로 결론을 내린 논문이 이미 좀 수십 건 나와 있고요. 사실 그런데 이런 논란의 중심에는 코로나19와 관련한 미국과 중국의 신경전에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은 코로나19 확산을 놓고 책임 공방을 벌이기도 했는데요. 관련 내용 잠시 들어보시죠. We don't have certainty. And there is significant evidence that this came from the laboratory. China could have prevented the deaths of hundreds of thousands of people worldwide. China could have spared the world a descent into global economic malaise. They had a choice, but instead China covered up the outbreak in Wuhan. 네, 이렇게 옐리먼 박사가 주장하는 조작의 근거와 또 과학계 반박을 살펴봤는데요. 이런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더 투명하게 조사하고 공개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앞서 WHO가 코로나19의 기원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중국을 방문했지만 정작 우한은 방문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면서 부실 조사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당시 WHO는 조사팀이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의 선임 과학자들과 광범위한 화상 대화 등을 통해서 조사를 진행했다라고 해명을 하긴 했지만 앞으로 어떤 조사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내놓지 않으면서 제대로 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을 낳기도 했습니다. 이런 점을 미루어 볼 때 현재 조작설 등에 대한 진위 여부를 확실히 가려내기 위해서라도 철저한 조사와 조사 내용에 대한 투명한 공개가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인류가 처음 마주한 바이러스다 보니까 이런 여러 가지 조작설까지 불러온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자, 사실 백신과 치료제 개발 같은 과제가 시급한 만큼 이런 논란이 하루빨리 마무리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해 기자 잘 들었습니다. 일일 신규 확진자가 2주 연속으로 100명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감염 경로를 모르는 환자 비율은 역대 최고를 기록하고 있어 추가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인데요. 일각에서는 전 국민에게 독감 무료 접종을 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네, 코로나19 브리핑 고려대학교 약학대학 김정기 교수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수도권 중심의 확산세가 계속 이어지면서 2주 동안 신규 확진자 수가 2자릿수로 내려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교수님 현재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글쎄요, 지금 한때는 요 며칠 사이에, 그러니까 실제로 해외 빼고 국내 감염 사례만 봐서는 100명 밑으로 약간 떨어진 적도 며칠 있었습니다만 오늘 같은 경우에 다시 증가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 지금 정도의 규모는 한동안 이어질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 이태원 클럽발 그 어떤 집단 감염 사례가 2, 3개월 지속된 바가 있거든요. 적어도 2, 3개월은 지속, 어쩌면 규모가 이태원 클럽발보다는 더 크기 때문에 그 이상 지속될 거라고 보고는 있고요. 문제는 이제 조만간 있을 추석 연휴인데 추석 연휴가 지나면 실제로 현재 감염 규모랑 상관없이 크게 증가할 가능성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다만 현재 규모가 지금 같은 수준일 경우에는 추석 이후에 대규모 집단 감염이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 남은 기간 동안에 확진자 수를 줄이는 게 관건이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추석 연휴 이후에 또 확진자가 급증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제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감염 경로가 불분명한 사례가 25%를 넘어서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조용한 전파가 계속되는 이유 뭐라고 보십니까? 기본적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 자체가 무증상이나 경미한 증상 환자들이 최근에 많이 증가를 했고요.
더군다나 역학조사보다도 더 빨리 전파가 이루어진 사례들이 종종 나오다 보니까 실제로 이와 같은 숨은 그러니까 경로를 파악이 안 되는 이런 감염자들이 상당수 늘어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네. 자, 그런데 이와 같은 숨은 감염자 규모를 파악하기 위한 검사죠. 국민 1,4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2차 항체 검사 결과 단 한 명에게서만 항체가 발견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말씀하신 대로 지금 1,400여 명을 조사를 했는데 한 명만 양성으로 나왔다는 얘기는 그 항체 보유율이 0.07% 정도 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수치가 실제로 현재 국내 확진자 수가 22,000명을 조금 넘고 있기 때문에 인구 대비하면 비슷한 수준으로 나옵니다. 그 얘기는 실제로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 알려진 게 그 경로가 파악되지 않는 환자의 비율이 25%까지 증가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과 서로 맞지가 않거든요. 네. 실제로 경로 확인이 안 되고 모두 확진자로부터 전파가 이루어져야지만 지금 이번 조사랑 맞는 결과인데 실제로 굉장히 차이가 나다 보니까 이번 항체 조사 결과에 물론 1차 때도 마찬가지지만 결과의 신뢰성 문제가 좀 있다. 근데 이러한 신뢰성 문제는 실제로 표본 수가 너무 적습니다. 1,400, 그러니까 우리 전체 인구가 5천여 명인데 1,400명 정도를 조사한 거 가지고는 대표성이 없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표본 수를 늘려야지만 결과의 신뢰성을 찾을 수가 있고 더군다나 지금 검사 방법이 중앙체가를 검사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중앙체가, 그러니까 지금 보건당국, 방역당국에서 얘기하기로는 다른 레피드킷이나 엘라이자 같은 방법은 실제로 다른 감기 바이러스와 교차 반응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감기 바이러스, 물론 감기 바이러스 중에 코로나 바이러스도 포함되고는 있습니다만 비단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해도 코로나19하고의 교차 반응 가능성은 굉장히 좀 낮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은 굳이 염려를 안 해도 되는데 굳이 중앙체, 신뢰성 문제 때문에 중앙체 검사만을 고집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표본수도 작아지고 따라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한다. 그래서 향후에는 표본수도 크게 눌려야 되고 중앙체가가 아니라 일반 항체가를 테스트하는 게 레피드킷 같은 거를 사용을 해도 상관이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표본수나 검사 방식을 좀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런가 하면 20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온 대구의 한 사업 설명회에서 유일하게 감염되지 않은 남성이 KF94 마스크를 잠시도 벗지 않았다고 알려졌습니다. 요즘은 덴탈 마스크를 많이 쓰고 있는데 밀폐된 공간에서는 이렇게 KF 수치가 높은 마스크를 써야 할까요? 일단 밀폐된 공간 그리고 주변에 사람이 많은 공간, 대중교통을 탈 때 이런 경우에는 실제로 감염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KF 마스크를 쓰는 게 저는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실외라든가 아니면 밀집도가 굉장히 낮고 접촉 피해가 별로 없는 곳에서는 비말 차든 마스크 정도로 교환해서 쓰셔도 되는데 일단 상황에 맞게 밀집도가 많고 밀폐된 공간에서는 저는 반드시 KF 마스크를 쓸 거를 권장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군다나 가장 중요한 거는 마스크의 종류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어떤 환경에서 마스크를 벗지 않아야 주변에 사람이 있을 경우에는 벗지 않아야 된다. 이런 점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감염 위험성이 높은 공간에서는 KF 수치가 높은 마스크를 쓰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가을철로 접어들면서 독감 유행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독감 예방 접종을 해야 한다 이런 주장이 나오는데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시각도 있거든요. 교수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글쎄요. 일단 과거에도 제가 코로나 브리핑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독감 예방 주사를 맞는 게 좋으냐 안 맞는 게 안 맞아도 되냐 이거를 두 가지를 가지고 선택을 하라고 그러면 저는 독감 예방 주사를 맞을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19 상황이 아니더라도 독감 예방 주사를 맞을 거를 권장해 드립니다만 이걸 전 국민을 의무적으로 다 예방 접종을 한다. 이건 또 다른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독감 예방 주사가 이게 완벽하게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감염 자체를 차단하는 경우는 극히 낮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우리가 그 백신주를 선별한 시간부터 만들어낸 백신하고 향후에 유행하는 바이러스에 조금 일정 부분 차이가 나기 때문에 효능성이 좀 떨어지는 경우 등이 상당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감염은 들어왔는데 임상 증상이 크게 발현 안 되는, 그러니까 실제로 몸속에는 바이러스는 일정 숫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벽하게 이 바이러스 감염을 차단하는 건 아니라는 거를 국민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고, 네. 다만 동시 감염이 일어나는 사례가 발생할 경우에는 독감 예방 주사를 맞았을 때 임상 증상이 다소 완화될 수 있다, 이렇게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굳이 전 국민, 그러니까 예산 문제도 있고 현실적으로 그 백신 업계에서 생산하는 라인도 이미 다 클로즈가 됐기 때문에 향후에 다시 준비하려면 상당 기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좀 떨어진다. 그래서 굳이 전 국민이 다 맞을 필요는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이 효율성과 현실성 측면에서 전 국민 전원에게 백신을 접종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럴 필요까지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코로나19 브리핑 함께했는데요. 여전히 확진자가 하루 100명 이상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불필요한 모임과 여행은 자제하고 마스크 착용, 거리 두기를 철저히 지켜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고려대학교 약학대학 김정기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코로나19 백신의 보급 시점을 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질병통제예방센터 국장의 발언을 공개적으로 반박했습니다. 백신을 대선의 반전기회로 여기는 대통령과 안전성을 우선해야 하는 보건당국 사이에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원배 기자입니다. 로버트 레드필드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국장이 현지 시각 16일 상원 청문회에 출석했습니다. 레드필드 국장은 코로나19 백신의 승인 시점을 묻는 질문에 올해 11월이나 12월에야 가능하다고 답했습니다. 그것도 아주 제한적 분량의 백신이 사망 위험이 높은 사람들과 구호요원 등에 먼저 제공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반인이 백신을 맞으려면 내년 중반 이후나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Be prioritized. If you're asking me when is it going to be generally available to the American public so we can begin to take advantage of vaccine to get back to our regular life, I think we're probably looking at late second quarter, third quarter 2021.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몇 시간 뒤 예정이 없던 브리핑을 열고 레드필드 국장의 발언을 반박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레드필드 국장이 착각했을 것으로 본다며 질문을 잘못 이해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올 연말까지 최소 1억 회분의 백신이 미국에 보급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 그중에 많은 부분은 그보다도 빨리 보급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We'll be able to distribute at least 100 million vaccine doses by the end of 2020 and a large number much sooner than that. 트럼프 대통령은 또 백신 승인이 다음 달 중 발표될 수 있고 즉시 대중에 보급될 것이라면서 레드필드 국장이 말한 것보다 훨씬 빨리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11월 3일 대선을 앞두고 백신 보급을 최대한 앞당기기를 원하는 트럼프 대통령과 백신의 위험성을 누구보다 잘 아는 보건당국 사이의 갈등은 대선이 가까워질수록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영국 제약사 아스트라제네카와 옥스퍼드대가 공동으로 개발 중인 코로나19 백신 투약자의 질환은 백신 자체와 관련된 것이 아닐 수 있다는 자체 분석이 나왔습니다. 옥스퍼드대는 현지 시각 16일 백신 투약 참여자들에게 온라인으로 게시한 문서를 통해 이 같은 입장을 내놓았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이 문서는 독립적인 검토 결과 이런 질병은 백신과 연관성이 없거나 백신과 관련이 있는 것인지 아닌지를 확신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아스트라제네카는 지난 6일 영국의 백신 임상시험 참가자 1명이 횡단 척수염 증세를 보여 부작용을 우려해 임상시험을 잠정 중단했다가 지난 12일 재개했습니다. 코로나19 최대 진원지가 된 인도의 확산세가 무서울 정도로 거셉니다. 불과 11일 만에 확진자가 100만 명이 늘었습니다. 다음 달 말쯤이면 미국도 넘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김형근 기자입니다. 코로나19 검사를 받으려는 주민들이 선별 진료소로 끊임없이 밀려듭니다. 확진자는 매일 8, 9만 명씩 쏟아지고 있습니다. 누적 확진자는 어느새 5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400만 명을 돌파한 지 불과 11일 만에 100만 명이 불어났습니다. 현재 미국의 신규 확진자 수는 2, 3만 명대. 지금 같은 추세라면 다음 달 말쯤 인도가 미국을 넘어서
세계 최대 코로나19 피해국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Currently, we are in a very bad situation regarding the COVID-19 pandemic. More and more number of cases are becoming positive. 확산 양상도 전방위적으로 바뀌었습니다. 대도시 위주로 확산되던 게 지금은 지방 중소도시와 시골로까지 퍼졌습니다. 시골 지역은 코로나19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 확산을 막는 데 어려움이 더 큽니다. कोविड-19 बोल के खेड़ी में कुछ सब लोगों को पता नहीं है इसका। सिटी में तो सब लोग समझ जाते हैं, लेकिन हमारा गांव वाले में तो उनको मालूम ही नहीं रहते हैं। 밀려드는 환자로 병원도 한계점에 도달했습니다. 의사가 부족해 제대로 치료하지 못하는 곳이 많습니다. तो फिलहाल हम प्रतिदिन पोस्टिंग 3 का है, लेकिन एक डिप्टेशन में चले गए तो बच गए 2 में एक पॉजिटिव है तो बच गए हम अकेले। 도시 일부 병원은 의료용 산소 부족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봉쇄조치 완화로 산소의 상당 부분이 산업용으로 공급되면서 의료용 산소 부족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YTN 김영근입니다. 브라질에서 대통령과 상원의장, 연방대법원장에 이어 하원의장도 코로나19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브라질 언론에 따르면 하원은 현지 시간 16일 성명을 통해 호드리구 마이아 하원의장이 최근 며칠간 고열 증세를 보여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마이아 의장은 즉시 자가격리에 들어갔으며 몸 상태는 좋은 편으로 알려졌습니다. 마이아 의장은 지난 10일 루이스 푹스 연방대법원장 취임식에 참석했으며 푹스 대법원장은 14일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고 자가격리 중입니다. 이에 앞서 지난 3월 다비 아우 콜룸브리 상원의장, 7월에는 보우소나루 대통령이 코로나19에 걸렸다가 회복된 바 있어 3부의 수장들이 모두 코로나19를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미국 동남부 지역은 강수량이 최대 1m에 육박할 것으로 예보된 허리케인 셀리가 상륙하면서 도심이 물바다가 되는 등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서부 지역에서는 산불이 여전해 미국은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강태욱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시속 160km의 강풍을 동반한 셀리가 멕시코만 해안 도시에 상륙했습니다. 차에서 내린 성인 남성들도 건물 기둥을 붙잡고 버틸 정도로 바람이 거셉니다. 셀리가 휩쓸고 지나간 도심은 온통 물바다가 됐습니다. 집 앞에 주차된 차량은 바퀴가 잠길 정도까지 물이 들어찼습니다. 엘라베마와 플로리다주에서는 50만 가구 이상이 정전 피해를 받습니다. 미국 국립기상청은 특히 셀리가 시속 8km의 느린 속도로 이동 중이어서 피해가 커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엘라베마와 조지아주 내륙으로 이동하면서 계속 강한 비를 뿌리고 일부에서 갑작스러운 홍수를 일으킬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플로리다, 엘라베마, 미시시피, 루이지애나 일부 지역에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We are coordinating with the states right now. We have a significant footprint in Louisiana because of Hurricane Laura, so we are well postured. We're leaning into it to make sure that we meet all the needs of all 3 of those states. 서부에서는 크고 작은 산불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샌디에이고 캘리포니아 대학은 직접 피해액만도 최소 2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23조 원이 넘을 것이란 전망을 내놨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여기에 의료비용 증가와 기업 경영 차질 등 간접 비용까지 더하면 피해 규모는 더욱 크다고 전했습니다. 코로나19로 위축된 경제 상황 속에 자연재해가 잇따르면서 미국이 큰 시련을 겪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플라스틱은 가볍고 저렴해서 우리 생활 곳곳에서 쓰이고 있죠. 하지만 플라스틱 사용량이 늘어나면서 환경은 물론 인체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과학의 달인에서는 미세 플라스틱의 인체 위험성을 연구하는 분들 만나봅니다.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환경질환연구센터 정진영 책임연구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지난 2018년 영국 왕립통계학회에서 한 해 동안 가장 이슈가 됐던 숫자를 발표했는데요. 그 학회가 선정한 숫자가 바로 90.5였다고 합니다. 어떤 의미인가요?
이 숫자는 미국 캘리포니아대 로널드 기어 교수팀이 2017년에 발표한 모든 플라스틱의 생산과 사용, 운명이라는 논문에 등장한 것인데요. 여기에서 90.5는 1950년부터 2015년까지 만들어진 모든 플라스틱 쓰레기 중 재활용되지 않는 플라스틱 비율을 나타낸 것입니다. 65년간 만들어진 플라스틱 90.5%가 사용된 후 바로 쓰레기로 변한다는 것이죠. 연구팀은 미국과 중국, 유럽연합 등 세계 각국의 플라스틱 사용 보고서에 나온 통계 자료를 정리해 플라스틱의 생산과 이용량을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65년간 총 83억 톤의 플라스틱이 생산됐고 그중에 63억 톤이 쓰레기가 되었다고 추정했는데요. 플라스틱 쓰레기 중에서 9.5%에 해당하는 6억 톤만이 재활용되었고 재활용되지 않은 90.5%의 쓰레기는 소각되거나 지구 어딘가에 그대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이 생산된 플라스틱 중에 90%가 넘는 그 양이 쓰레기로 소각이 되거나 아니면 지구 어딘가에 지금 방치가 돼 있다라는 말씀이신데 정말 심각한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최근에 코로나19도 이런 플라스틱 사용량을 늘리는데 어떤 영향을 미쳤다고요? 네. 올해 1월에 발생한 코로나19가 장기적 유행이 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고 배달 포장재와 일회용품 사용이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플라스틱 폐기물이 총 쓰레기의 약 20%를 이상을 차지하며 대부분 모든 지역에서 전년 대비 25%까지 증가했습니다. 또한 우리가 사용하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사용하는 마스크 역시 폴리프로필렌이라는 플라스틱 미세 섬유로 이루어졌는데요. 지난 7월 영국 BBC에 따르면 코로나19 대유행이 시작된 후 매달 전 세계에서 사용 후 버려지는 마스크가 1,290억 개에 달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플라스틱 쓰레기들은 매립과 투기로 인해 토양과 하천을 거쳐 바다로 이동하여 해양 생태계를 교란하고 먹이 사슬을 통해 결국 사람에게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플라스틱 폐기물로 해양 생물들도 고통을 받고 있다는 건데 어떤 대표적인 사례가 있을까요? 인도네시아 해안에서 향유굴의 사체가 발견되었는데요. 뱃속에서 플라스틱 컵 115개, 병 4개, 비닐봉지 25개, 실뭉치 슬리퍼 2개 등 총 6kg에 가까운 쓰레기가 나왔습니다. 또 해안으로 떠올라온 바다 거북을 해부해 보니 뱃속에 비닐봉투며 각종 플라스틱 쓰레기가 가득했는데요. 그 이유는 바다 거북의 먹이가 주로 해파리인데 비닐봉지가 해파리와 비슷해 먹이와 착각해서 먹게 된다고 합니다. 비닐봉지를 먹으면 소화가 되지 않아 영양결핍이 되거나 플라스틱에 의한 물리적 손상으로 죽을 수가 있죠. 바다 생물이 아니라도 플라스틱 폐기물로 피해를 보기도 하는데요. 북태평양 섬 미드웨이에 사는 알바트로스라는 새는 바다 표면에서 먹이를 낚아채 새끼에게 먹이는데요. 그 먹이 속에 플라스틱 쓰레기가 상당히 있어 많은 새가 죽기도 했다고 합니다. 영상을 통해서 직접 보니까 정말 이 미세 플라스틱이나 여러 가지 플라스틱들이 생명체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다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었는데 자 그런데 문제는 이런 플라스틱들이 사라지지 않고 조금씩 잘게 부서져서 강이나 바다로 흘러 들어간다고 들었습니다. 이걸 미세 플라스틱이라고 들었는데 이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 체내로 들어올 수도 있다고요? 네, 플라스틱 쓰레기가 환경에 노출되면 자외선이나 풍화에 의해 잘게 쪼개지고 그 크기가 5mm 이하로 작아지면 미세 플라스틱이라고 지칭하는데요. 미세 플라스틱은 물, 토양, 심지어 공기 중에도 존재할 수 있고 작은 동물이 섭취하면 먹이 사슬에 의해 큰 동물, 결국 사람에게까지 미세 플라스틱을 섭취할 수도 있습니다. 미세 플라스틱의 인체 유입 경로에 대한 연구는 최근 해양, 대기, 토양 등 여러 환경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공기나 식수, 소금 등을 통해 인체 유입량도 올해 일부 발표가 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면 플라스틱 폐기물에서 이러한 미세 플라스틱이 얼마나 발생하기를 이게 인체 내로까지도 들어오는 걸까요? 거대 플라스틱으로부터 발생한 미세 플라스틱을 2차 미세 플라스틱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1차 미세 플라스틱은 처음부터 작게 만들어진 미세 플라스틱으로 세안제나 치약, 화장품에 들어가는 마이크로비드를 의미합니다. 정확한 수치는 알 수 없지만 생산량으로만 비교하자면 1차 미세 플라스틱은 그 양이 전체 미세 플라스틱에 비해 미비하기 때문에 미세 플라스틱의 대부분이 2차 미세 플라스틱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미세 플라스틱은 크기에 따라서 체내 유입
배출되는 정도가 달라질 수가 있는데요. UN 식량농업기구 FAO 보고서에 따르면 포유류 체내에서는 150 마이크론 이상은 흡수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3 마이크론 이하가 되면 거의 모든 기관에 도달할 수 있으며 흡수율 또한 7%까지 높아지는데요. 네. 즉 크기가 작아질수록 흡수가 더 잘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 이 미세 플라스틱이 잘게 쪼개지면 쪼개질수록 인체의 어떤 흡수율도 높아진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 그런데 이 미세 플라스틱이 더 잘게 부서졌을 때 이걸 나노 플라스틱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이게 현미경으로도 관찰이 어려울 정도로 작다고 들었는데 박사님께서는 이 나노 플라스틱이 생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그 조사를 하셨다고요. 앞서 언급했다시피 미세 플라스틱은 크기에 따라서 영향이 달라집니다. 네. 즉 비교적 크기가 큰 미세 플라스틱은 흡수가 되지 않는 대신 물리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예. 크기가 작은 나노 플라스틱은 체내에 흡수되어 화학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우선 독성 연구에 사람과 비슷한 기관을 가진 열대어인 제브라피쉬 배아를 이용해 실험을 했는데요. 네. 형광이 입혀진 나노 플라스틱이 제브라피쉬 배아 체내에 얼마나 흡수되는지 살펴봤더니 망막과 소뇌, 척수, 근육 등 거의 모든 기관에 나노 플라스틱이 축적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나노 플라스틱을 단독으로 처리했을 때 겉으로는 큰 이상을 나타내지는 않았는데요. 네. 전자현미경으로 세포 소기관인 미토콘드리아를 관찰했더니 미토콘드리아가 손상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예. 미토콘드리아 손상과 더불어 세포 속 활성산소도 증가했는데요. 이러한 손상과 활성산소의 증가는 나노플라스틱이 다른 약한 독성 물질과 함께 있을 경우 독성을 증폭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것도 밝혔습니다. 예. 그러니까 나노플라스틱이 유해 물질과 결합한 상태로 체내에 들어올 경우 어떤 생물체 몸속에 들어갈 경우 그 독성이 더 증가된다는 건데 제브라피쉬에게는 악영향을 미친다는 게 확인이 됐지만요. 아직 인체에 얼마나 유해한지는 좀 더 연구가 필요하다고요. 맞습니다. 이 연구는 나노플라스틱이 체내의 흡수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아주 단편적인 연구로 얼마나 흡수되고 또한 어떤 영향이 미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는 미세 플라스틱이 크기별, 농도별, 형태별 그리고 함유 유해 물질과의 상호작용 등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인간과 같은 포유류를 대상으로 체내 장기별로 얼마나 축적되고 오래 남는지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우리 인체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 플라스틱 문제 조속히 해결하는 것이 환경이나 인류에게도 모두 좋을 것 같은데 그런데 도대체 이 플라스틱 폐기물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플라스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플라스틱 생산과 소비 조정, 생분해성 플라스틱 기술 개발, 재활용 가능 제품 설계 및 포장 개발, 그리고 폐 플라스틱의 재순환 등 다각도로 접근하여 기술과 제도 마련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여 한국생명공학연구원에서는 바이오 플라스틱 생산과 미세 플라스틱의 생물학적 분해 기술 연구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미세 플라스틱의 생체 분포와 생체 영향에 대한 연구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플라스틱 유래, 문제 해결, 다학제, 융합 클러스터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출연연간 교류를 통해 지식 공유는 물론 실질적 융합 연구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는 네트워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플라스틱이 인체에 미치는 유해성이 빨리 연구가 되고 그 결과가 밝혀져서 이 플라스틱 생산과 소비를 줄이는 좀 확실한 움직임이 나오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앞으로 연구원님의 계획도 한 말씀 들어볼게요. 네, 저는 미세 플라스틱이라는 물질이 생체 내에 얼마나 흡수되고 분포하며 생물학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를 통해 보다 명확하고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또한 미세 플라스틱과 플라스틱 문제는 생분해 플라스틱, 플라스틱 분해, 재활용, 재순환 등과 같은 여러 분야에 걸쳐 복합적인 문제인데요. 그래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의 협업을 통해 미세 플라스틱 문제를 해결하는 기술과 정책 마련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최근엔 플라스틱 빨대나 비닐봉투 사용도 좀 줄이면서 플라스틱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노력들을 사회 곳곳에서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게 어느 한쪽에서만 노력한다고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잖아요. 생산과 폐기까지 전 단계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자, 지금까지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정진영 책임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19세 미만의 코로나19 환자는 무증상이거나 경증인 경우가 많아 조용한 전파자가 될 위험이 크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서울시 보라매 병원 연구팀은 코로나19로 확진된 미성년자 91명을 분석한 결과 이 가운데 22%는 어떠한 증상도 발견되지 않았고 71%는 양성 판정을 받은 이후에야 증상이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성년자의 코로나19 바이러스 검출 기간이 평균 17.6일로 길었다며 이 때문에 자신이 감염됐는지도 모른 채 활동하는 조용한 전파자가 될 위험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안경을 쓰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5분의 1 수준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중국 난창대 연구팀은 후베이성 코로나19 확진자 276명을 조사한 결과 이 가운데 6%가 안경을 착용했는데 이는 후베이성 전체의 안경 착용 비율인 32%보다 훨씬 낮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눈은 바이러스가 인체로 들어가는 중요한 통로라며 안경 착용은 눈을 통한 코로나19 감염 위험을 막아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내 연구팀이 영지버섯 추출물에서 새로운 항염증 치료 효과를 발견하고 이런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건조 추출 조건을 확인했습니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은 영지버섯을 60도씨에서 열풍 건조했을 때 영지버섯의 항염 효과가 극대화되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건조 추출 방법에 대한 특허 출원을 마쳤으며 이 연구 결과를 영지버섯 가공품 개발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우정사업본부가 추석 우편물을 차질 없이 배달하기 위해 오는 21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16일간을 추석 명절 우편물 특별 소통 기간으로 정하고 비상근무 체계에 들어갑니다. 우정사업본부는 17억 6천만 원을 투입해 분류 작업에 필요한 임시 인력을 하루 평균 3,000명 정도 배치하고 인력 수급이 어려운 지역에 내근직 근무자를 배치할 예정입니다. 또 운송 차량도 2,500대 추가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우정사업본부는 빠른 추석 우편물 배송을 위해 부직포나 스티로폼, 보자기 포장 대신 종이 상자를 활용하고 가능한 9월 25일 이전에 우체국에 소포 우편물을 접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크릴오일이나 콜라겐 제품이 비만이나 고혈압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한 업체가 적발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크릴오일이나 콜라겐 제품을 판매하던 온라인 사이트 1,581건을 다시 점검한 결과 질병 예방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 과대 광고한 183건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사이트는 차단 조치하고 고의로 반복해서 이런 광고를 한 업체 36곳은 행정처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점검은 위반 사항을 고치지 않고 반복적으로 위반한 업체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얼마 전 대구의 한 사업 설명회에서 유일하게 코로나19 감염을 피해간 참석자의 사례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해당 참석자는 설명회 내내 KF94 마스크를 쓰고 있었고 다 함께 음식을 먹은 다과회도 가지 않았다고 하죠. 코로나19는 생각보다 나와 가까이에 있을 수 있습니다.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만이 나의 안전을 지키는 길입니다. 사이언스 투데이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